침몰한 선박의 모든 비밀을 바다가 우리에게 털어놓는 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고까지는 단언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런 날이 가까운 미래에 찾아오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실종된 잠수함이라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잠수함의 마지막 순간은 말 그대로 철저한 어둠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어둠은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의 어둠도 아니고 거대한 파도가 덮쳐올 때 갑자기 몰려드는 그런 어둠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깊은 심해의 암흑이거나 혹은 아직 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을 위한 무덤이 되어버린 조그만 선실 안의 새까만 어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잠수함은 그 침몰을 직접 목격한 유일한 증인들까지 함께 데리고 바닷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수함은 그 존재 자체가 영원히 사라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사라졌던 잠수함이 그 안에 잠든 승조원들과 함께 우연히 발견되어 알려지지 않았던 진실에 다양한 방식으로 빛이 비춰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종된 잠수함들의 행방이 어떻게 밝혀졌는지에 대한 3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레이백 SS-208이라는 이름의 미국 잠수함은 그 이름이 마치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운명을 암시하듯 들리지만 어느 날 임무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건 지금으로부터 75년도 훨씬 전의 일이었습니다. 1944년 1월 28일 이 잠수함이 미국의 진주만 해군기지를 떠날 때 안에는 80명의 승조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항해는 평소와 다름없는 10번째 순찰 임무였고 잠수함은 일본 해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레이백의 마지막 순찰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불길한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잠수함들이 어떤 상황에서 작전을 펼쳤는지를 생각하면 적의 잠수함에 타고 있던 승조원들이 매번 작전에 나설 때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마치 칼날 위에 아슬아슬하게 올라선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레이백이 10번째 임무까지 무사히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엄청난 행운이었던 셈이죠. 게다가 이전 9번의 순찰 동안 이 잠수함은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42년 2월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된 첫 번째 순찰에서 윌러드 A. 손더섬 중위의 지휘 아래 승조원들은 3291톤급의 대형 화물선을 격침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레이백과 같은 급으로 평가되는 일본의 E-18 잠수함을 격파한 것도 이 미국 잠수함이 세운 뛰어난 전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공격은 1943년 1월 3일 5번째 출격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레이백의 7번째 순찰 역시 이 잠수함의 빛나는 전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임무 중인 1943년 4월 25일 그레이백은 브리즈번 항에서 이동하던 도중 일본군 수송선단의 길을 가로막았고 7척의 화물선과 3척의 호위함으로 구성된 그 함대를 공격해 요도가와마루라는 화물선을 격침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째 출격에서 그레이백이 운을 저버렸다는 사실은 어쩌면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임무 초기에는 모든 것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순조롭게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전투에서의 승전보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44년 2월 24일에는 존 앤더슨 무어 함장이 타라야스 마루급 화물선을 격침시켰다는 보고가 있었고 2월 19일에는 다츠타마루급 선박을 파괴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는 또 다른 화물선 한 척과 유조선에도 피해를 입혔다는 정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에 함장이 보낸 보고에는 어뢰 4발을 발사했고 그중 3발이 2척의 화물선에 명중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과가 연이어 전해지자 그레이백은 미드웨이 항으로 귀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시각이었던 3월 7일 그레이백이 돌아오지 않자 더는 이 잠수함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1944년 3월 30일
그레이백의 완전한 손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레이백 SS-208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잃어버린 52척의 잠수함 가운데 하나로서 전몰 기록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949년에 출간된 잠수함 역사서에는 이 잠수함이 오키나와 본섬 남동쪽 180km 해역에서 침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연구자 이와사키 유타카시가 일본 해군의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그레이백의 침몰 상황을 모두 밝혀낸 결과 2018년에 이 잠수함이 가라앉은 위치 좌표가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백은 나카지마 제작소에서 만든 97식 함상 공격기가 투하한 500파운드짜리 폭탄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수함은 이 폭탄에 직격당하면서 폭발했고 탑승해 있던 80명의 승조원 전원이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침몰 선박 수색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연구자 팀 테일러는 이 정보를 토대로 이듬해 바로 해당 해역에서 탐사를 진행했고 거의 즉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9년 6월 5일 무인 잠수정이 수심 400m에서 침몰 선체를 탐지했고 다음날 전문가가 잠수함 근처까지 내려가 확인한 결과 부식된 잠수함 측면에서 USS 그레이백이라는 글자가 식별되었습니다. 잠수함이 발견된 지점은 수마트라 섬 인근 92km 해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80명의 승조원 전원이 함께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유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고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테일러와 그의 팀은 잠수함이 잠든 그곳에서 전사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낭독했습니다. 하와이 연안의 수수께끼 같은 일본 잠수함. 2013년 오아후 섬 남서쪽 해역 수심 600m 지점에서 잠수함이 발견됐을 때 일부 국제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오아후 섬은 미국 하와이주에 속한 하와이 제도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 잠수함의 발견과 식별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곳은 하와이에 위치한 해양조사연구소 헐입니다. 이 연구소는 1992년부터 미국 해양대기청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침몰한 선박을 찾기 위해 심해 잠수정 86 6호와 5호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헐의 소장이 이 잠수정을 타고 잠수하던 중 거대한 일본 잠수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잠수함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해오던 2명의 고고학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커비 소장의 말에 따르면 그 잠수함은 축구 경기장만한 크기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의 표현은 이 엄청난 잠수함의 규모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잠수함은 일본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한 이 400형 잠수함 3척 중 한 척으로 잠수함과 항공모함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이런 잠수 항공모함에는 아이치 M6A 세일한기 3기에서 4기까지 탑재할 수 있었으며 각 비행기에는 최대 800kg의 어뢰나 폭탄을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완전히 구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400형 잠수함은 애초에 18척을 건조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건 단 3척뿐이었고 그것도 전쟁 말기에 와서야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1944년부터 1945년에 걸쳐 취역한 이 400형 3척 모두 전투에 참가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한 이후 이 3척의 잠수함은 결국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된 배경 중 하나는 당시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소련이 이 특이한 함선의 설계를 매우 궁금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1946년에 이 잠수 항공모함들을 바다에 침몰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잠수 항공모함 중 한 척이 다시 발견된 것이 바로 2013년이었고 조사 결과 그것은 이 400형 잠수함 중 가장 먼저 건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이 발견 사실이 현재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진주 채취용 잠수정. 군사용 잠수함에 비해 민간용 잠수정에서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훨씬 드뭅니다. 그런 미스터리한 이야기 중 하나가
아주 최근에야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잠수정의 잔해로, 이 잔해는 오랫동안 파나마의 어느 해변 근처 얕은 바다에 마치 장식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이 녹슨 유물은 일종의 관광 명소가 되었고, 현지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나 일본의 잠수함이 어떤 경로로든 이곳에 도착해 잔해로 남은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 이 사건을 조사하던 고고학자 제임스 델가도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 소형 잠수정이 훨씬 더 오래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의 조사 결과 이 잠수정은 19세기, 정확히는 1866년에서 1869년 사이에 미국의 발명가이자 사업가였던 줄리어스 크롤의 설계도에 따라 제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대를 한참 앞선 생각을 했다는 점에서 크롤은 매우 총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 그의 사고 대부분은 돈벌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잠수정을 만든 목적도 진주조개에서 진주를 채취해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수정이 처음 물속에 들어간 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4시간 만에 2,000개의 조개를 채집한 것이죠. 하지만 이후 열흘 안에 잠수정을 타고 만 바닥으로 내려갔던 작업자 전원이 갑작스럽게 열병 같은 증상에 걸려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이 잠수정이 저주받았다고 여기게 되면서 회사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1908년에야 비로소 밝혀진 것은 이 잠수정의 작업자들이 숨진 이유가 가마병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마병이란 수중의 깊은 곳에서 수면으로 갑자기 올라올 때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물속 깊은 곳에서는 수압이 높기 때문에 혈액 속의 질소가 녹아들게 됩니다. 천천히 수면으로 떠오르면 그 질소는 점차적으로 다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떠오를 경우 질소가 천천히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안에 기포가 형성되어 마비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잠수정에 탑승한 작업자들에게 벌어진 일이었고, 나중에는 줄리어스 크롤 본인에게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1867년에 열병으로 사망했는데 사실 그 병은 가마병이었던 것입니다. 잠수정을 발명한 크롤의 죽음과 함께 이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남은 선원들은 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들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해 잠수정을 다시 만들고 진주 양식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많은 선원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진주 채취는 또다시 중단되었고, 잠수정은 파나마의 산텔모 섬 앞바다에 버려진 채 썩어가다 결국 그곳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 녹슨 잔해뿐이었지만 호기심 많은 고고학자가 마침내 이 미스터리의 실체를 밝혀낸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야기는 최근에서야 비밀이 풀린 3가지 수수께끼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때론 무자비하고 잔혹하기까지 한 바닷속에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호레이쇼, 이 세상에는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단다 라고 썼는데, 바닷속 세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도 꼭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